네, 반갑습니다. 네, 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변호사 시험을 대비해서 뭐 공개 특강이라고 해서 중요 주제 파악하고 그다음에 출제 경향 그리고 재산법의 전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변호사 시험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죠. 요즘 보면 변호사 시험이 어때요?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자, 경험을 하셨습니까? 유경험 3학년이시고 또 지금 지금 시험을 경험하지는 않으시고요. 여하튼 기출문제 같은 걸 보면은 대략 알 수는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시험이 쉽지 않던데요. 쉽지 않아요. 제 1회부터 봤을 때 조금 초반부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거저먹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히 선택형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만만치 않고 또 사례형에 기초한 기록형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로스쿨 3년 동안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과연 필요 충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또 아는 분들이나 또 뭐 친구분들도 그 대학 교수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렵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대학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 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야 이걸 뭐 한 3, 4일 동안에 선택형, 그 다음에 뭐 사례형, 그 다음에 기록형까지 참 한다는 게 과거로 보면은 뭐 저는 사법시험 세대지만은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면접이었지만은 연수원 가서 1년 차에 1, 2년 차에 시험을 치는 뭡니까 기록형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뭔가를 좀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데 일단 전문적인 어떤 이 교육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좀 변호사 시험이 이제 7, 8년 되고 있는데 어차피 어떤 특수한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옛날에 사법시험을 상당히 많이 가르쳐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고 저 자신도 이제 큰 어떤 감흥을 얻은 바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갔었죠. 근데 최근에 강의를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강의 교재를 이제 정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과연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그럼 이것은 오히려 강의를 하고자 하는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옛날 사법시험의 뭐 1차, 2차 이것보다 시간의 여유가 없다.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교재를 완비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수험 적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 준비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책 준비를, 교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법 총칙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 편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것은 어찌 보면은, 촘촘하고도 어떤 논리성이 있는, 민법 조문, 그리고 판례, 그리고 사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과거에 이제 사법시험 1차, 2차, 지금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다 대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제가 강의 초반부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난국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짧은 시간 내에 민법을 또는 민사소송법을 얼마만큼 해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은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준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강의는 민법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하나는 재산법의 전체계예요. 전체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제별로 가족법까지 중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중요도 표시가 다 돼 있고요. 어찌 보면은 민법 전체적인 고찰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다라는 것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이 두 개의 자료가, 자, 재산법의 전 체계를 보면은 야, 민법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재산법의 전 체계에 대한 것을 먼저 해가지고 좀 몸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재산법 전 체계 3페이지라고 되어 있나요? 페이지가 3페이지부터 되어 있네. 1, 2페이지는 이제 표지고. 그래서 유효인 계약을 전제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5페이지 보면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내용에서 이 상당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섭렵하게 되는데, 일단 단순히 읽는 것보다 판서를 하면서 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저는 강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마음을 먹고 실제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강의에서. 이쪽은 권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식화하고 유용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게 등기부도 되지만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이 판서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칸에다는 권리 주체를 적고 이쪽은 객체를 적는 방식으로, 자, 모든 사례형 문제가 상당 부분 포섭이 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이런 십자가 표시를 해가지고 해결하면, 자, 그런데 이쪽에는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자, 땅하고 집, 그러니까 X 토지하고 Y 건물을 여기다 씁니다. 쓰고, 자, 그리고 여기는 권리 주체를 쓰는데, 자, 갑과 을을 쓰든지,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뭐 A와 B를 쓰든지 이건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볼 때 평소에 갑이 돼야 할 것이 을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갑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헷갈려요, 시험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눈으로 봐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메모를 잘해야 한다는데 메모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메모 능력이 없으니까 하다가 말고, 이거 어떤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듣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자기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강의를 제가 어디 가서 민법 총칙을 해서 이제 끝냈는데, 이걸 첫 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 13번을 했는데, 계속 이 이야기, 소멸시효 끝까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기본이. 그리고 이제 자료를 내드리고 이제 풀어보라 하니까, 그 방법에 익숙해지니까 아무리 문항이 길고 질문이 길어도 할 수가 있다더라 이야기지. 그것은 선택형 사례형 문제라도, 그 다음에 그냥 어떤 논술식 사례형이라도 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헷갈려서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온다고도 해요. 종대는 아무것도 못 쓰고 나왔을 때도 점수를 줬어요. 합격시켜야 되니까. 1, 2회, 3회 때는 올려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적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점수가 나와야 돼. 그것도 공개가 되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토지 Y 건물이라는 이 대상에 대해서, 자, 이것은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 물건 가운데서도 이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는 민법 98조에서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 하고, 99조에서는 물건 가운데서 부동산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99조 1항에서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하고 X토지 Y 건물 밤낮에 시험에 뭐 그런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부동산 아닌 것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타 이제 내용이 100조 가면은 원물과 과실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준물과 종물 이론이 나오고 100조에서, 그 다음에 101조, 102조에서 원물과 과실 이야기 나와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이룹니다. 민법 총칙에서. 왜 이게 민법 총칙이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다 가르쳐주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근데, 자, 이런 게 있는데, 갑이 이 X토지 Y 건물을, 가지고, 자, 요것을 가지고란 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현금화 시키고 싶다. 현금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갖게 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시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문명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매매의 형태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갑이 이제 어떤 이것을, 근데 10억에 현금화 시키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10억에 그러면 매도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표시를 해요. 표시를 하는데 뭘로 표시해요? 내가 말로, 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으로 써서 할 수도 있어요. 언어나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로 하거나 이거 손으로 하거나. 자, 그래서 이것을 표시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이제 사고팔고 하는 계약이 있는데, 을 입장에서는 이제 자, 이걸, 을을 상대로 을을 물색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을은, 10억에 내가 사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 의사를 가지고 이 표시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의사, 이 표시라고 부르고, 이것도 의사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 표시에 합치가 이루어짐이 있잖아요. 내용적 합치가 이루어지면은, 내용적 합치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건. 계약의 성립. 근데 이 계약이 성립인데, 이게 무슨 계약이냐? 자,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필요하다. 자. 이때 이 먼저 한 의사표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청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에 응해서 어떤 합치된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게 승낙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냐? 매도하고 매수하는 이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말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 자,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자, 채권 강론했는데 여기다는 이제 조문을 표시해 줄게요. 내가. 이게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어디서 규정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했을 때는, 자, 매도인한테는 의무가 발생해요. 뭐라고? 매도인은 이 X토지 Y 건물에 대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매수인한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
의사표시라고 표현하는 이 동네는 어디냐? 이것이 바로 민법 총칙의 동네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에서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사표시를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의사표시를 청약하고 승낙으로 치환해서 하는 동네는 이것은 계약법에 나온다. 계약법. 그럼 계약법이 어디예요? 채권 강론의 계약법. 저게 527조부터 534조까지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매매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약의 강론에서 매매법에 나오는데 저것은 563조를 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은 568조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권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 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 혹은 뭐 내가 말하는 갑이나 을, 이 사람 똑같은 이제 뭐 갑이 을로 나올 수도 있고 A, B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것, 권리 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또 이것은 민법의 총괄적인 조항, 즉 민법 총칙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더라. 이건 민법 총칙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 매도인, 매수인 자격은 되느냐? 이 권리를 갖는, 의무를 갖는 자격은 되느냐? 자, 그게 능력의 개념이거든, 능력. 그러면 그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 딱. 권리 능력, 그 다음에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민법은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장이 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권리능력 파트에서는 3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의사 능력 부분은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 부분은 요게 4조부터 이렇게 14조에 3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이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그 법률관계 끝이 어디고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 지장이 있고 고장이 나는 것은 어떻게 사후적으로 처리가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 나는 데가 어디냐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문제에서 이 권리 주체의 문제에서 고장이 나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행하는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이 법률 행위의 목적 내지 그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나는 부분들을 딱딱딱딱 지정해 놓고 그때마다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판택성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자, 그럼 민법 3조는 그러면 사람의 고장나는 거하고 목적에 고장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고장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고장나는 거. 자, 민법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민법이 대법관도 어려운 게 민법이란 말이에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때마다 사건을 처리하는 거죠. 그 실무가들은 그때 처리하는데, 자, 그러면 사람이라면 생존하다 권리 의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태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되는 거예요.
태아는 그러면 앞으로 살아서 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인데 태아 당시에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태아를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것이 태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하자. 그래서 그것을 개별주의라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보니까 손해배상 부분하고 상속하는 부분하고 유증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삼박자더라.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762조, 또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천조 사망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1064조 그 유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러더라. 그러면 이미 출생한 것을 본다는 의미가 그러면 태아 시에 살아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뭐 살아서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거야? 아니면은 실제로 살아봐야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살아있지 않고 나중에 살아서 봐야 된다.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걸로 치고 죽으면은 그 권리가 없어진 그 능력이 없는 걸로 보자. 해지조건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접근하면은 대충 지문 봐도 이거 뜻을 이해하겠구나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고 태아 말고는 사람이라면 이 자연인이라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권리 의무에 취해야 되는데 그 자가 이러한 X토지 Y 건물에 대한 어떤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돈을 또 물건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매도 매수의 효과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의사 능력이라는 거예요. 의사 능력.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무효다. 이건 손해볼 계약을 했다. 무효다. 효과사 능력이 없어서 무효다. 입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증을. 근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행위 무능력자야. 이제 지금 와서는 제한 능력자야. 하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그 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형화 시켜 놓은 게 바로 행위 능력 제도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내가 이렇게 어리버리한 사람, 어려서 어리버리하거나 정신이 박약하거나 그 다음에 상실 정도에 가깝게 이르는 사람이다라면은 이 문명국가에서 이런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만들어서 상대방도 이 사람을 구별하고 경계케 해서 거래의 안전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행위 무능력 제도, 지금은 제한 능력 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자가 한 행위 효과는 어떻게 돼요? 취소 가능하다. 그래서 취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완전히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인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입했다면 쭉쭉쭉 이제 법률 관계가 나가겠죠.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때는 이러이러한 거고 그 다음에 자료는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법률 관계 끝까지 여기까지만 알면 돼. 라는 그런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각계격파만 해가지고 나중에 다음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는 그만큼은 없더라. 8개월, 9개월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또 공감하신다면은 고맙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성년자 그리고 피 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개념부터 어려워. 피한정 후견인 순서야 순서. 그 다음에 피특정 후견인. 그래서 행위능력 여하가 어떻게 해서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자의 행위능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법천을 보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쓴 책은 항상 저는 조문을 중시합니다. 조문에서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뭐다라는 걸 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사실 한국의 법학이에요. 이거 조문을 적용하는 게. 또 실무는 뭐예요? 조문을 적용해서 그 권리 의무를 도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그런 고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은 꺽쇠 2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교재에 꺽쇠 2번 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꺽쇠 1번을 근데 무효 취소부터 그 민법 총칙은 무효 취소부터 나와. 유효인 걸로 해서 그것이 이행되거나 불이행되는 것을 먼저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채권법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총칙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총괄적인 내용으로서의 민법 총칙을 항상 도외시하면 안 돼요. 도외시가 아니라 민법 총칙은 법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행정법 하려고 또 그 다음에 상법 하려고 형법 하려고 전부 민법 총칙의 어떤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사법이라면 더 그렇죠. 사법이나 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데 일단은 여하튼 이런 부분은 이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취소하는 것을 막으려고 신의칙에 의해서 저지를 한다? 신의칙 2조?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야. 신의칙 저지는 안 돼. 제한능력자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너 옛날에는 그걸 정상적인 어떤 거래로 하자고 한 사람이 이제 와서 능력자임에 의해서 취소하는 거, 그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 대해서 아니야. 이것은 신의칙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취소가 가능해.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좀 이렇게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런 고장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과 을이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해서 하는 이 매매의 내용, 이 법률행위의 내용. 자, 매매가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가 매매입니까? 매매는 법률행위예요. 근데 법률행위가 매매입니까?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단독행위도 있고 많아요. 근데 하여간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것은 법률행위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여타 여러분들이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고 사실적인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80% 이상은 민법에서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의 모든 문제, 채권자 대위권 문제, 채권 취소권 문제 전부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했다, 매매를 했다, 소비투자를 했다 이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대위권 취소권을 연결하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법에 법정채권으로서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장이 나는 것에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목적. 자기들이 한 법령의 목적이 어때야 되냐?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정형적이고 어떤 도식화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어떤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양새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법률 관계를 끝까지 가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법률행위의 그 목적이 확정 내지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확정이 안 된 것은 뭐냐?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아이고 손에 땀이 좀 있어가지고 금방 됩니다. 그 다음 실현 가능성의 반대말은 불능인데 불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 민법이에요. 언제 불능이냐? 계약 당시의 불능이냐? 원시적 불능. 후의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도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 이건 불능이냐? 객관적 불능. 전부가 불능이냐? 일부가 불능이냐? 그 다음에 원시적으로 주관적인 그 매도인만 불능이냐? 전부가 불능이냐? 일부 불능이냐? 네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도. 그걸 다루는 동네는 민법 총칙에서는 불능 이야기를 여기에 법령의 목적 해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채권법의 총론과 강론에 딱 포진하고 있더라. 쉽게 말해서. 이것도 십자가. K1이라는 이 계약 성립 당시가 있는데 이 엑스토지 Y 건물이라고 하는 게 다 적어놨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그것이 애초부터 없어.
이게 객관적 불능. 그 다음에 매도인 것이 아닐 뿐이야. 이게 바로 주관적 불능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전부가 불능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일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그래가지고서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이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혹시 뭐 채권 강론 한번 배워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535조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예요, 이게. 엑스토리 Y 건물을 사고 팔기로 했는데 애초부터 없는 것을 매도인이 팔려고 했어. 매수인은 어때?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없어서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니까 제가 촬영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효가 되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지. 자산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할 필요 없지. 근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행됨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아니야. 이행될 수도 없어요. 신뢰익 배상. 이런 말 안 하려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원시적 객관, 그러니까 원객전 하면 이코르 535조.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나는. 그 다음에, 무효인데 신뢰익 배상 책임 문제가 생긴다. 원래 무효라면은, 뭐, 애초에 무효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신뢰익 배상 문제 생긴다라고 민법이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런 거 하나 이야기했으면, 저 관련된 판례들은 뭐냐? 비슷한 것들이 좀 있긴 있는데 다들 저걸로 하지 않고 750조 불법행위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이제 안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부분도 친절하게 전부 다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계속 긴장을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어떤 거냐면은 수량을 지정해서 정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정된 수량이 애초부터 부족하더란 말이에요. 아파트를 샀는데 3평 부족하더라. 땅의 공유대지 면적이 한 1.5평 부족하더라. 그 값을 어떻게 할 거냐. 애초부터 부족하다고. 애초부터. 객관적으로 없는 거예요. 원시적 객관 일부 불능. 요걸 말하는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하나 유형에서 수량을 지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지정된 수량이 부족할 때 했을 때에 그때의 담보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574조를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배웠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동네를 따지는 게 바로 요 동네다, 요 동네 574조. 주관적 전부 불능, 오늘은 이제 공개 강의도 하니까 약간 보여주기만 합니다. 보여주기만 하는데,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은 애초부터 매도인 것이 아니야. 저 그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엑스토리 Y 건물이 갑과 을이 사고 팔고 했는데 저게 누구 거냐? 뭐라 해야 되나? 갑을이니까 그 병은 이쪽으로 그리면 좋고 저쪽으로 그린다면은 뭐 K의 것이다. 라든지 하면은 K의 것을 갑이 어때? 자기 이름으로 을한테 팔기로 한 거다. 그게 뭐예요? 자기 이름으로 판 거다. 대리로 판 게 아니라 K의 대리로 판 게 아니라 K의 대리로 판다는 이야기는 본인의 이름으로 판다는 거 아니에요. 현명을 해서. 근데 이것을 자신으로 팔았을 때는 어떻다?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부른다. 그럼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로 보면서 권리를 취득해서 저 그림 가지고 다 된다니까 딱 어느 정도 그려보면서 하면은 안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내 민법이 정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을한테 넘겨야 한다. 근데 넘기지 못했을 때 무슨 문제 생기냐? 담보책임 문제 생긴다. 선악 불문하고 해약은 걸 수 있다. 다만 선의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는 다 이제 제 입장에 이게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 이런 부분은 타인의 권리 매매 이렇게 부르고 이것은 569조하고 570조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하나 더 하는 이야기가 아까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도 이것도 담보책임이니까 이것도 유효이고 이것도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불능 중에서 무효되는 것은 딱 하나, 원객전 하나뿐이에요. 원시적 주관적 일부 불능. 이것은 타인의 권리. K 것인데 K 것이기도 하고 갑 것이기도 해요. 공유야, 공유. K 것이기도 하고 갑 것이기도 하는데 갑이 을한테 매매하는 저 거래에 있어서 지가 다 팔았어. K 것도 팔았어요. 그러면 일부가 타인의 것이었는데
같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K가 안 한대. 그럼 담보 책임 진다. 여기 바로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타인의 권리가, 그러니까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 해서 이건 572조, 573조. 워낙 많이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문이 틀릴 이유가 없어, 저는. 뭐, 보고 하지도 않아. 조문책 갖고도 않아. 그냥 갖고 다닐 뿐이야. 요것만 해서도 요렇다, 불능이. 그럼 불능에서 원시적 불능은 네 가지로 나누고, 근데 교과서 설명도 이 정도는 설명을 못 해.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지. 그 다음에 K1 계약 성립시고 K2가 이행기다. 그러면 이 불능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이 시점부터 생길 게 아니라 이 시점 이후에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인도시까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 시점에 어떤 그 목적물의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또 남아있다. 그것은 불능이 아니라 하자 부분도 되고, 불능 부분도 돼요. 근데, 예, 계약 성립 이후에,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혹은 인도시까지, 자, 이 시점에서는, 자, 불능이 생기면은, 불능이 생길 수도 있고, 불능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자 생길 수도 있는데, 하자는 불안 이행적 성격이죠. 불안 이행적 성격. 근데 불능을 이야기한다면, 불능 이야기한다잖아. 네 가지 나왔고, 두 가지를 또 나온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불능이야. 계약하고 나서 불능이 됐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동네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민총이 찾아봐도 찾아지질 않는다. 채권법에서.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보여준단 말이에요. Y건물 팔았는데, Y건물이 불능됐다는 이야기는 인도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Y건물 써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Y건물에 대해서 인도채무 불능이니까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이야기야, 멸실이. 토지 멸실은 별로 없죠. 토지는 땅이 꺼져야 되는 거, 포락과 관련된 거예요, 포락과. 근데 이건 관계없어요. Y건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Y건물의 인도채무는 저 밑에 있는 재산권 이전 채무예요. 재산권 이전 채무는 인도채무 플러스 등기채무 두 가지인데, 인도채무예요, 여기서는. 목적물이 멸실했다. 멸실에 대해서, 멸실이면 이제 불능인데, 자,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없으면.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있었을 때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있었을 때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지. 채무불이행 가운데 이행불능. 왜? 규책 사유 있어야 돼. 390조 단서를 보면. 이때의 효과는 뭐냐? 이 특정물을 다시 만들어 달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체계가 아니야. 원상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전보배상이라고 하지요. 손해배상, 전보배상,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그 다음에 계약은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해제권 행사. 이 동네는, 이 손해배상 관련된 동네는 채권 총론에 나와 있는데, 해제 동네는 또 546조에 이행불이행 해제가 나오고, 548조에 원상회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손해배상은 551조에 나오더라. 근데 결국은 다 이것이 뭐 민법 총칙부터 나오는 거냐.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채권법에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대상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에 대해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목적물 멸실에 대해서 뭐 Y금을 멸실에 대해서 그 채무자의 잘못과 채권의 잘못도 없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Y금을 없어져 버린 거지. 이러한 경우를 다루는 데가 뭐라고? 뭐라고 부르죠, 그것을? Y건물이 채무자 직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어. Y건물이 멸실됐어요. 홍수 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요럴 때 그러면은 Y건물을 새로 지어서 줘야 되는 건지, 또 돈은, 매수인은 또 대금을 줘야 되는 건지, 저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했을 때 민법 뭐라 하냐면은, 이것은, 그렇지. 위험부담이라 한다. 위험부담 딱 나오잖아. 위험부담이라고. 근데 위험부담의 말 그 용어만 가지고서 이것을 가깝게 다룰 수는 없어요. 설명이 필요하죠. 일단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건 해방이 된다. 이 계약관계에서 해방이 된다.
원래 계약관계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뭐 무효 취소를 해서 해방이 되든지 해제를 해서 해방이 되든지 세 가지 삼박자가 있는데 저것은 저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민법은 계약관계의 당연 해방 효과로 봐요. 당연 해방 효과로 보니까 어때요? 그 채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어서 줄 필요 없고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이 목적물을 인도해줄 채무자에 있다 해가지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해서 537조가 그걸 정하고 있어요.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것은 계약 해제권 행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언제입니까, 선생님? 아, 그 부분요. 여기서 537조에서 하는 거고, 또 예외로서 538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또 이렇게 하되, 여기서는 계약관계 당연 해방 효과라고 부르고, 그냥 위험부담 채무자주의라 해가지고,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 매도인의 채무는 없어지는데, 매수인 채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서면상의 결련성 내지는 전속상의 결련성 문제로 한답니다. 근데 계약관계 당연 해방 효과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저것을 훨씬 더 많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저것은 이제 홍수로 멸실되는 게 아니라 저게 이제 어떤 Y금, 뭐 X토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용이 돼서 수용. 공익사업으로 쓰려고 수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고 팔기로 했는데. 그럼 매도인한테는 규칙사유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랬을 때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다 소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계약관계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갑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뭘 받았다?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시험 문제는 보상금이 내 것이다. 확인 구한다. 이게 답으로 다 나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것의 양도를 구한다든지 있는 걸 달라고 하는 거지 보상금 청구권이 자가 나다라는 확인의 소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상 청구권 딱 나오면 이제 여러 가지 요건,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능하면은 4개, 이거 2개 되고, 그러면 이행기 이후의 불능은 뭐냐. 이 시점에서, 봐봐. K3선까지, 인도시까지, 실제 인도시까지, 이 전에 불능이 되면은 이제 인도를 못 하는 거죠. 이것을 또 다루는 동네가 또 3군데가 있어. 또 3군데.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이행기 이후에 그 목적물이 멸실되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했을 때는 이 3가지 부분은 뭐냐면, 이 이행기를 도과한 데 대해서, 이행기를 넘는 데 대해서, 이행기 넘어서 한 데 대해서 누구의 규칙사유냐, 이게 누구의 규칙사유인데, 이게 이행기 도과에 대해서. 자, 약간 세밀하게 들어갈 뿐이지, 그렇게 세밀한 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그러면 이걸 넘는 데 대해서 채무자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채무자는 좀 매도인인데 매도인으로 봐야 돼. 채무자의 잘못이다. 근데 채무자 잘못이 아니라 줬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서 그렇다. 채권자 잘못이다. 그 다음에 채무자 잘못도 아니고 채무자도 아니고 잘못한 채권자도 아닌 그런 상태다. 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이런 경우를 다루는 동네가 자,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에 그 말이야. 채무 잘못은 이행 지체야. 이행 지체 중에 목적물의 멸실. 이행 지체 중에 목적물 멸실. 그럼 목적물 멸실이니까 저 재산권 이전 채무가 어떻게 되느냐? 그 물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텐데 어떤 구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이행 지체라는 것은 채무자 잘못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채무 불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는 것의 근거는 규칙사유인데 채무 규칙사유. 규칙사유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지체 중에 목적 멸실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392조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과실 없어도. 그렇지만 이 단서에서 이 채무자는 야, Y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제때 인도됐다 하더라도, 무과실. 그러니까 불가항력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92조 단서에서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을 이렇게 지지만서도
제때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어떤 홍수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책임 없다 이런 항변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이제 그 인도를 해 주는데 채권자가 안 받아. 인도 안 받고 나서 그런 상황에서 그 말은 채권자 지체 중에 예, 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인도 채무가 있긴 있는데 그때 멸실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멸실에 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손해배상으로 바뀔 텐데 어떤 구조하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을 좀 줘야겠죠. 채권 지체니까. 그래서 채무자는 고의나 중과실에 대해서만 그 멸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경과실의 경우는 이게 손배 책임도 지지 않는 면책의 이득을 준다. 이게 몇 조? 401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채권법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채권 지체 효과로서. 그 다음 392조는 이행 지체 효과로서 책임 가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행기를 도과하는 데 대해서 저런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나 채권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이행기 도과해도 상호간에 저지를 해. 네가 나한테 줄 때까지는 나도 못해. 자, 갑은 너가 대금 줄 때까지 나 인도 못해. 그다음 을은 너가 인도해 줄 때까지 나 대금 지금 못해. 이 저지선을 갖고 있는 즉 동시항변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라도 이행을 지체하는 것이 정당화는 되지만 어때요? 목적물을 제대로 관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이제 그때 혹은 멸실이라든지 훼손됐을 때 이때 이제 뭐 불능 이야기하니까 멸실만 생각한다면 이행기 이후 인도시에 멸실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긴 져야 할 텐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규칙사유의 논리 구조는 어느 경우냐에 대해서는 374조가 이걸 정하고 있다. 특정 인도 채무자의 인도시까지의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추상적 경과실이면은 책임을 지는 거야 하는 이런 구조로 해서 이런 걸 전제를 해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 이런 논의거든요. 불능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그 목적의 내용이 어떻다? 적법해야 돼. 강행법규 위반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강행법규는 공세항속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것을 배척할 수가 없는 조항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개 강행법규를 전부 다 어떤 대비해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105조입니다. 105조. 103조를 만들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가지고 일반 조항을 또 별도로 두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반 조항을. 그 다음에 폭리성을 가진 104조는 103조 예시로서 또 폭리행위여서는 안 된다. 폭리행위 뭐라 돼 있어요?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 봐봐요. 이제 좀 더 한번 하고 좀 쉬죠. 자, 이런 거 다 무효화해가지고 당사자가 원하는 이런 어떤 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행을 구하면은 이행을 저지할 수 있고 이행했을 때는 어떻다 이제 급부 부당이득 문제로서 상환에 돌려받는 그런 문제 생겨요. 그 부당이득하고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741조 이하에 부당이득하고 연결된다는 거야. 법정 채권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748조 1, 2항에 선의 수익자는 깎아주고 악의 수익자는 전부 다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중에서 특별한 것으로서 돌려받는 그 물건의 반환 청구가 소유물의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는 걸로 되거든요. 물권의 유인설에 따르면은 그랬을 때는 201조, 203조까지의 규정이 특별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돼서 선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상환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시 훼손에 대해서는 선임이며 자주점유자는 현존익 반환만 하게 되는 그런 논리로 가요.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공부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도 저 엑스토지 Y 건물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렇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됐단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103조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돌려받지 못한단 말이야. 103조 위반의 거래를 해가지고 급여했다 했을 때 무효라고 하더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원리가 무슨 원리? 불법 원인급여.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자 주체의 문제 생겼거나 그 다음에 목적의 문제 생겼을 때에 취소나 무효나 이런 주장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자 이 표 그대로 가. 자 이런 상황에서 병하고 거래했다. 뭐 보통 C하고 하든지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 갑이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죠. 자 제한능력자로서 취소해가지고 돌려받기로 했을 때는 제3자한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절대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야, 이 사람이 내용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한테 걸리면은 이렇게 선의 제3자도 대항 못 받구나. 그러나 동산 같은 경우는 선의 취득을 한다는 거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해가지고 등기 보유 기간 10년에다가 점유를 10년을 하고 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 245조 2항에서 저지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데 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자, 그 다음에 자, 또 고장나는 거. 자, 의사표시에 자, 있어서 자, 효과 의사 없는 표시행위가 이루어졌어. 그럼 의사표시에 하자가 불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갑이 알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을하고 짜고 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이 모르고 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모르고 했어. 했을 때는 비진입 표시, 통계 표시, 착오 이런 논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알고는 있는데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사기당해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표시를 한 거, 사기.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외포심에 외포돼가지고 무서워서 의사표시를 한 게 강박이에요. 이 동네를 따지는 게 의사표시 쪽이라고요. 한참이죠, 한참. 비진입표시, 통일표시, 착오, 사기, 강박, 어쩌고저쩌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정하던가요? 이 동네가 이 동네예요. 비진입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유효로 보여요. 유효로 보고 그 다음에 얘는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로 될 수 있고 통례 표시는 애초부터 무효고 착오는 유효지만은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 가능하고 또 사기 강박도 취소 가능하고 거기서는 제3자한테 사기 강박 당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 가능하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그것은 표시자 자신이 문제되고 있잖아, 저기서는. 내용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내용 문제되면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 사람 자신인데, 그래도 그것은 그 어리버리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경우에는 이것은 선의 제3자는 보호되는 걸로 하자. 이제 선의 제3자는 뭔데? 그 사람 뭐예요? 현재 어떤 갑과 을,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이 현상을 보고 그것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보호를 해주겠다. 그 말은 갑이나 을이나 어느 누구나 선의 제3자에게는 그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당사자 관계를. 그러나 제3자 쪽에서는 어떻다? 알았어. 그냥 무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근데
그냥 외웠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 책에도 안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 취소되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갑과 을 사이에서는 재산권 이전 의무를 거절하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서로 간에 어떤 이행이 된 상황이라면 이행된 급부 즉 갑이 갖는 돈, 을이 갖는 소유권의 보유 이것들은 다들 정당한 이득이 아니게 된다. 이것의 어떤 그 재산적 가치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조절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 부당이득 제도.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법정 채권화되어 있는데 채권인데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갑의 을에 대한 권리를 생각해 봐라.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저 프린트에도 나와 있지만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물권법의 이야기거든요. 저기를 많이 썼죠. 가까우니까 여기다 쓸게요. 그 남아있기 때문에 잘 봐봐. 이건 진짜 엄청난 거야. 이게. 갑과 을 사이에서 지금 현재 이 을한테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한 뭐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갑구로 해가지고 이 표가 이렇게 뭐 거래 관계를 하고 해서 설명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뭐 예컨대 채권 물권 쪽에 가면은 등기부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지문 처리 자체가 좀 확실하지가 않아서 1번부터 5번까지 읽기도 어려워요. 2분 내에 읽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판단하기 어렵다고. 물론 그 내용은 판례를 문제하기 때문에 학습을 잘 돼 있으면 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들려 있으면은 이게 뭐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이제 갑구 해가지고 갑이 소유자인데 을한테 소유권 이전했다. 을 갑부니까 또 뭐 저당권 설정해서 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칸을 이렇게 활용을 해요. 그럼 좋겠죠. 그러면 상당히. 근데 또 거래 관계는 여기다 이제 빈칸에다 좀 적고 하면은 무슨 선택형 사례, 그 다음에 그냥 뭐 논술 사례, 뭐 기록형까지 다 하여간 메모에 눌려가지고 나 메모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듣는다 내 식으로 하면 몰라서 그냥 떨어졌을 뿐이지. 그러면 이제 보완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선수가 돼버려. 이 방법을 제대로 하면. 자, 그래서 일단 유효한 진행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는 했지만 채무불이행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무효 취소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고 합니다. 자, 갑과 을이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어.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엑스토지 Y 건물이라는 대상을 결정을 해야 되고 대상이 있잖아.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이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이 정해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행기가 정해져야 된다. 이러면 매매인데 요게 이제 지급 방법은 대개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이게 총액이 바로 매매 대금 10억이고 이거 나눠 가지고 10% 1억하고 중도금 4억하고 나머지 50% 잔금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게 관행이에요. 이 관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게 민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을 짰으니까 앞으로 실현을 하는 거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채권행위라고 부르지. 앞으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자, 하얀 초코로 하겠습니다.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이 채권행위를 한 거야. 채권행위를 이 시점에서 1. 채권행위 한 거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시점에서 계약금을 지급을 해. 이 계약금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금은 증약금이고, 그 다음에 또 해약을 할 수 있는 해약금이 되고, 또 특약이 있으면은 위약금이 돼가지고 선배 예정으로 추정이 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그래서 그 법률 관계는 이제, 되는데, 선배 예정 추정되면은, 손해배상액을 더 이상 청구를 못하고, 다만 그게 위약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은 또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약벌까지 가야 계약금에 관한 법률 관계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이니까 이제 속사포처럼 20초 동안 이야기한 거죠. 재보진 않았지만. 근데 두 번째는,
이게 그러면 18년 1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그럼 중도금은 그러면 18년 2월 1일 날 5억 원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짤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년 3월 1일 날, 잔금, 이게 4억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고 있잖아. 여기 써놓고도. 헷갈리면 안 돼요. 나머지 5억. 5억에 대해서 5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도하기로 해서 이것을 동시행하기로 약속을 대개는 한단 말이지. 대개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라는 문제는 이 계약 관계가 고장났다면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죠. 무효 취소, 이런 거, 해제, 이런 것 경우는. 그런데 해제돼 버렸다면, 무효가 되니까. 근데 이거 그게 아니야. 이제 생각 돌려야 돼. 이제 정상화 됐어요. 정상화된 상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자,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 절차, 그러니까 등기 서류 줘가지고 이거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하면은 결국 뭐예요? 이행을 해가지고 결국 그럼 이행하면은 등기 서류 줬으면 물권자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문제는 별도의 물권법의 문제고, 실제 공동 신청해가지고 등기가 격려가 되어야 물권이 변동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186조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즉, 엑스토지 Y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잘 봐요. 이제 알려줄게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등기 안 하면 당사자 간에도 물권 변동 생기지 않는다는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법률 행위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이 매매라는 것도 했고, 매매라는 것은 채권행위라고 불렀고, 그것의 이행으로 뭘 했어요? 중도금을 줬다? 중도금 줄 때는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어요. 중도금을 주고 받았을 뿐이지. 그러나 잔금을 줄 당시 3월 1일은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한 등기 서류를 들고 왔어. 잔금 받으려고. 했을 때는 이 갑으로서 이 사람은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을 이제 확실히 갖게 된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바로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물권행위란 말은 민법전에 찾아봐도 없어요. 무슨 소유권이 나오고 점유권이 나오고 저당권이 나오고 할 뿐이지. 근데 그것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채권법에 나와 있는 매매라는 채권 행위하고는 확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권 행위가 부르고,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의 독자성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독자성도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독자성이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지. 그래서 186조에서 말하는 법률 행위는 물권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물권법에 있어 법률 행위는. 차라리 부동산에 관한 물권 행위로 인한 득실 변경은 이렇게 해야 더 맞아요. 그걸 안 써놓으니까 학자들이 저 채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권 변동을 위해서 등기가 결합해야 할 대상은 채권행위예요, 물권행위예요. 물권 변동, 물권행위란 말이에요.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이래야지. 그래서 물권행위하고 공시방법과의 관계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권행위나 채권행위 뭐가 있으면은 물권이 자체 하자가 있으면은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고, 물권이 자체 하자는 설령 없다 하더라도 채권행위 매매 당시 하자가 있었다면은 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문제가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 문제가 되잖아요. 유인설이 판례가 돼 있고.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할 때, 이제 물권법 강의할 때 대충 이런 것들 많이 그려주면서 해당 부분 할 때 다 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걸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강의를 들었으면 쭉 해서 성장을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물권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하자도 없이 다 이루어져서 등기가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배제를 구한다라는 그런 동네를 따지는 게 소유권법이고, 또 소유권 취득 방법은 법률행위로만 취득한 게 아니라 취득시효로도 할 수 있고, 수인의 소유자가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갖는 소유 형태로서 그들 상호간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라는 게 있고, 이 등기 명의를 지 권리자가 지 명의로 보유해야 할 텐데, 타인을 통해서 보유하게 되면 명의신탁이 되는 거고, 그 명의신탁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게 95년부터 시행되고 있더라. 그래서 양자가 명의신탁, 계약자 명의신탁, 그 다음에 중간상장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 이런 게 있어서 이 물권 변동 이론을 다 적는데, 이때 가서도 엑스토지 Y 값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별도로 뭐 새로 거기서는 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 이 도시관의 방법론, 십자가 표시해서 방법론 가지고 웬만하면 시험 합격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웬만한 선수를 이 정도 실력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이만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는 강의도 있을 수 있고, 다들 좋은 강의지만, 그러나 자기한테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근데 난 정통파야, 나는 이거. 정통적으로 하는 것이지,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이 방법론. 최근에 또 약간 이거 하기 위해서 좀 개발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뭐 문제가 길어가지고 메모가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막 그냥 막 읽어보려고 하는데 갑을 하면은 그 법률관이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도 좀 눈을 봐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했으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적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렇게 더 해야지. 학생은 더 흔들리지. 그리고 따라만 다니죠, 그냥 따라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약이 위헌. 그러면은 물권변동 되려면은 1단계 채권행위 있고,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 3단계 물권행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별도로. 그런데 이게, 자, 다시 도식화. 이게 불이행됐다. 자, 불이행됐을 때는 계약이 위헌 성립에 있어서의 불이행되는 거지, 이 재산이전 의무가 했을 때는 그게 불이행되는 모습이 가능한데, 자, 두 번째. 가능한데 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거하고, 했는데 또 완전치 않은 거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안 받는 거하고, 미리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5가지가 있어요. 채무불이행 유형이. 첫 번째는 이행지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불안이행이라고 부르고, 네 번째는 채권지체라고 부르고, 다섯 번째는 미리 이행거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모양새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보통 공부하면 이행지체 계산점이나 외우고 있죠. 그것도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그것은 기한을 정했을 때는 언제부터 지체가 되는 건지, 기한 안 정했을 때는 언제부터 지체가 되는 건지 하는 것들 다 원칙과 예외를 다 해야 돼요. 하긴 하되 그것의 원래적인 어떤 그 이행치가 어디서 문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무슨 뭐 금전채무 불이행이 어렵다고요? 대금 제급 채무 불이행, 저런 금전이잖아요. 또 대여금 채무 뭐 불이행, 또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 금전 채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물건인도 채무나 일하는 노무 제공 채무나 그런 거 약간 특징이 있다. 손해배상액이 정형화되고 이행기 도과해도 그냥 뭐 과실 없어도 그냥 책임을 지고 지연배상 책임을, 불능의 문제는 없고 이런 등등의 문제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저것마저도 엑스토지 Y 건물에 대한 그 거래, 이걸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공개특강 한답시고 이거 뭐 가져왔다 해서 처음부터 읽어서 이거 있지 없지 이거보다 이걸 선생님 안 보고도 이렇게 5페이지까지 실제로 이건 6페이지에 불능의 문제, 뭐 이행기 이후의 불능,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 책의 키포인트예요. 이 프린트에.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해서 이것을 다뤄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또 나와 있는데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채권 담보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남의 물건 사용하는 문제가 있구나. 그럼 채권 담보 문제는
강제집행은 준비한 제도로서 채권자 대의권 취소권이 있고 그 7페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담보제도로서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있고 물적담보제도로서 저당권 쪽에 뭐예요? 그러니까 물권법 쪽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 이전형 채권담보로서 양도담보 다주담보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사용색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채권적 이용하는 게 사용도체 임대차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것은 채권 강론이죠. 그 다음에 물권적 이용하는 게 지상권, 채권, 전세권이구나. 또 법정 제도로서 물권 중에서 법정지상권, 가소지상권 중요하구나. 법정 채권, 사무의 부당의 불법행위. 3자 간에 다루는 게 대리, 양도, 인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여하튼 얼마든지 이런 내용도 이런 식으로 도시관에서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마치는 걸 하고 집에서 한번 보면서 이게 공부하실 때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민총부터 해서 또 그 가족법까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스크린하면서 한번 해보되 한번 이제 뭐 이게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절반 정도 하고 그러니까 용유물권 앞에까지 소유권까지 하고 15페이지 그 다음에 하고 해서 한 12시 반에 마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예.